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오늘은 체감 표지 가설 혹은 신체 표지 가설이라는 조금 어려운 이름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목만 들어도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보면은요. 근데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 하나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컷 뉴스 단독 보도였는데 제목이 보좌진 인간 장벽 세운 한국당 치료비는 알아서 였습니다. 네, 내용은 이제 않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해 보이는 제목인데 내용은 지난달 빠루라는 무시무시한 도구가 등장했던 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상정안 저지투쟁 때 그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온몸을 던져서 투쟁에 나섰었잖아요. 네네. 이때 다친 보좌진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16명 정도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다친 보좌진들의 치료비를 당에서 부담할 수 없다라는 방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투쟁할 때는 보좌진들을 앞세우더니 부상자 치료는 알아서 하라 뭐 이랬다는 거죠. 이 발언의 주인공이 나경원 씨인데 지난달 3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 보좌진 치료비는 일단 해당 의원실에서 케어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한 의원의 고백에 의하면 나경원 씨는 이런 발언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러면 만약에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하면 다행인데 못 내주겠다고 하면 부상당한 사람들은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그렇죠. 걱정되는 게 예. 그 당 의원들이 보좌진 치료비를 잘 내줄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안 준다고 뭐 예를 들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못하고요. 예. 네, 뭐 월급도 떼가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좀 걱정스럽죠. 노컷 뉴스 보도에 보면 한 보좌진이 자비로 치료를 하라고 하니 치료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이 많다. 뭐 이렇게 털어놨다는 대목이 있고요. 자유당 해명이 좀 웃겨요. 걔네들 말이 법적인 부분은 당에서 책임을 질 건데 치료비는 의원들이 챙겨달라는 취지에서 말을 한 거다. 그런데 매우 왜곡된 것 같다.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맞지만 그런 건 보좌진을 고용한 의원실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보좌진을 총알바지로 쓴 적도 없다. 당에서 보좌진 보고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다. 한보협, 한국당 보좌진협의회 준 말입니다. 한보협에서 자발적으로 나왔다. 이랬다는 겁니다. 예, 퍽이나 자발적으로 나갔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말한 고위당직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가 보좌진이면 자발적으로 나갔겠습니까? 네? 안 나가면 잘리니까 나갔겠죠. 그 나중에 노컷 뉴스에 보좌진들이 시위를 할 때 카톡을 나눈 내용이 찍힌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카톡을 보면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크크크 아니 행동 안 한다며 유유 보좌진 뒤에 있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구래? 크크크 미친 듯 이런 카톡 내용이 잡혀요. 예. 이게 어딜 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까? 예? 나오기 싫었는데 나가서 누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데 눕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고 자빠진 겁니다, 지금 여기들이요. 참, 이게 진짜. 이런 일도 있었죠. 그 김재원 의원이 보좌진들 앉아서 농성을 하는데 그 노컷 TV에 찍힌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김재원 의원이 보좌진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표정으로 아 거기 나와 여기 누워 이런 식으로 하대를 하면서 지시를 해요. 그렇지. 그런데 여성 보좌진이 담요를 깔고 앉았는데 거기 담요 치우고 이러면서 직접 담요를 빼서 휙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있던 다른 보좌진은 아예 엉덩이에서 담요를 확 빼버려요. 그 뺏기는 사람 얼굴이 모자이크가 돼 있는데 보여요. 모자이크 안에서 진짜 당황해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자리에 자유당 김순례 의원이 대놓고 담요를 척하고 깔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은 맨바닥에 국회의원은 담요에
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자유당 여러분, 제가 투쟁 조금 더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투쟁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예? 투쟁의 기본은 솔선수범이에요. 그렇지. 근데 투쟁을 하면서도 의원들이 갑질을 해대니, 그 투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네. 이 자들이, 이런 자들인 줄 모른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네. 이런 자들이 지지율이 오른다는 건 또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황당하죠. 어떤 예. 아메바들이 이 자들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월요경제학의 주제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너무 네. 잘 이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한선교 사무총장이 당직자들한테 욕설 퍼부은 사건도 있었죠. 네네. 그 욕설이 정확하게 야이 씨발 새끼야 족 같은 새끼 다 꺼져라 였다는데 예, 개새끼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족 같은 개새끼였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다 이제 분절화됐어요. 족 같은 새끼, 그렇습니까? 개새끼, 꺼져라. 네. 예. 근데 아무튼 요 내용은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에서 폭로한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 놀랐던 게 자유당 사무처에 노동조합이 있대요. 예, 저는 진짜 이걸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와, 그 당에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무리가 좀 후지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노동조합이 한선교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한선교 씨가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노동조합이 덥석 금요일에 사과를 수용을 하고요. 사무총장 사퇴 요구를 철회합니다. 노조 발언이 한선교 사무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며 황교안 당대표와 한선교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이래요, 노조에. 제가 어지간하면 노조 편 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노조 편 못 들겠습니다. 이게 투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사건은 한바탕 또 한편의 개그 콘서트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뭐 웃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체감표지 가설 혹은 신체표지 가설이라는 다소 어려운 용어를 꺼내든 이유는 자유한국당에도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저곳의 노동조합은 과연 노동자로서 자각이 있을까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사례를 보면 전혀 자각이 없는 거죠. 갑질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 제일 신분이 불안한 전형적인 노동자들인데 자기를 노예로 만드는 그 자들에 대해서 투쟁을 할 의지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람들뿐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가난한 민중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을 가장 앞장서서 탄압하고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자유당을 지지할까요? 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일 뛰어난 연구를 보인 경제학자는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학자인데요. 제도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고 먹는 계급이 탄생했고 놀고 먹는 계급은 왜 명품 같은 과소비에 집착을 할까를 놀라운 관점으로 파헤친 학자입니다. 과거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유한계급론 혹은 놀고 먹는 계급론, 그 이론입니다. 오늘은 뭐 반복해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유한계급론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베블런의 또 다른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변하느냐를 설명한 대목입니다. 자유한국당 노동조합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유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베블런의 분석은 가난할수록 먹고 사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게 유리하니까 보수적인 건 당연한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태어나서 복종하는 법부터 배워요. 왜냐?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의식의 자주성도 사라집니다. 왜냐?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종을 당연히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사실 변화라는 건 뇌가 매우 많은 노력과 상상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에 뇌를 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20대 분들의 보수화 이야기를 가끔 하죠. 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보수화됐다고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변화를 꿈꾸고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예전엔 왜 이게 됐죠? 예전에는 20대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대의 뇌는 창의적인 미래를 향해서 펼쳐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대는 뇌가 그런 일을 고민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 환경에 처하면 뇌는 복종을 선택합니다. 복종이 살아남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베블런의 이런 주장은 입증된 과학은 아니죠. 하나의 베블런의 의견, 가설 같은 겁니다. 100년 전쯤에 나온 가설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제학적인 가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체감표지 가설 혹은 신체표지 가설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아이오와 대학교 의대 교수 주장입니다만 체감표지 가설, 신체표지 가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몸이 뇌에 표지, 그러니까 표시를 심어놓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인터넷 할 때 즐겨찾기 설정해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이나 김용민TV 이런 건 꼭 즐겨찾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검색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그렇죠? 선배님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네. 그런데 뇌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즐겨찾기를 뇌에 표시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뇌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에너지를 씁니다. 간단히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이 고민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뇌는 나름대로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 만족,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만족, 이걸 열심히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요. 과거의 경험, 지금의 입맛, 오늘 날씨, 다이어트 여부, 별의별 것들을 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고요. 그리고 사람의 뇌는 다른 육체 근육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면 뇌가 지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모든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서 뇌가 모든 걸 다 일일이 끄집어내서 판단을 하면 진짜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뇌는 즐겨찾기 기능이라는 걸 뇌에 심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용기에서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요. 자, 수증기가 피어나므로 저걸 건드리면 무지하게 뜨거울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뇌가 처음에 이걸 경험할 때에는 여러 판단을 합니다. 저게 수증기네. 저건 물이 끓었다는 이야기다. 끓었으면 뜨겁겠네. 만지면 데이겠네. 만지지 말아야지. 이 판단을 쭉 내린 끝에 안 만집니다. 그런데 용기에서 수증기가 나올 때마다 이 생각을 다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뇌는 수증기 이코르 뜨겁다라는 공식을 머리에 만들고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뇌에 딱 심어놓습니다. 앞으로 수증기만 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피해라 라는 공식을 정형화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기에 뜨거운 게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 같이 차가운 걸 넣고 페이크로 남들을 속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원래는 뇌가 저게 드라이 아이스일까 아니면 끓어오른 수증기일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뇌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다 생략해버렸어요. 모락모락 피어났다. 수증기일 거야. 피해. 이 즐겨찾기를 습관적으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민중들은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뇌는 에너지를 최대한 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뇌는 즐겨찾기 기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복잡한 판단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먹고 사는데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뇌의 즐겨찾기 기능이 바로 복종입니다. 지금까지 복종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앞으로 뭔가 판단해야 할 일이 있으면 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복종을 꺼내듭니다. 이재용이 훌륭해. 복종하자. 박정희는 나라를 구했어. 복종하자. 왜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어. 생각 끝. 요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 베블런이 말했던 가난할수록 생각할 에너지가 없어서 보수화된다는 말이 이렇게 입증이 되죠.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이 즐겨찾기 기능이 너무 많이 저장돼 있어요. 살아온 세월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뇌가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오던 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가 요즘 만나 뵙는 민주시민분들 중에 아이고 나는 나이 40 넘어서 진보에 눈을 떴다 이러면서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세상에 관심도 없이 살아서 참 미안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진보가 됐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나이는 생계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을 때이고요. 제일 허덕일 때입니다. 뇌가 제일 피곤할 때예요. 게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꽤 돼서 뇌가 즐겨찾기 해놓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세상이 변해야 한다라는 진보의 진심을 가졌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 늦은 나이에 진보적인 신념을 가진 분들은 진짜로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게 20대 때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 것과 훨씬 더 100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 드린 것들을 종합하면 지배자들의 전략이 보입니다. 자본은 국민들의 여유 있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과 뇌의 여유가 부여되면 이 뇌는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10대에는 대학 준비시켜야 돼요. 20대에는 취직 준비해야 됩니다. 30대에는 육아 고민해야죠. 40대에는 애들 학원비 벌어야 됩니다. 50대에는 노후 준비해야죠. 이런 삶을 살게 해야 이 사람들이 60대가 되면 변화는 무슨 하던 대로 복종하면서 살아야지 라면서 뇌의 즐겨찾기가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노예화를 이뤄내는 과정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가질 수 있느냐?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저는 저 사람들이 지금 노동자성을 못 갖는 걸 떠나서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다른 삶을 살아도 뇌의 자주성을 복원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에서 살아남으려면 한성교가 욕해도 복종하고 우쭈쭈 해야 돼요. 담요 빼앗겨도 윗사람한테 복종하고 우쭈쭈 해야 됩니다. 그때 저항을 못하면 저건 뇌의 즐겨찾기가 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어떤 경험이 와도 저 즐겨찾기가 복원이 돼서 복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중들에게 넉넉한 휴식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면 뇌는 생각할 여유를 찾게 되고요. 여유는 상상을 낳습니다. 상상은 꿈을 키우고요. 한 번 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오면 세상은 매우 다이나믹하고 유쾌한 뇌의 상상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복지국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가 이 꿈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월요경제학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자유한국당 조선일보에도 노조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썩 놀라운 일은 아닌데 네. 이들 노조가 무엇을 내세우느냐,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래 뭐 이 노조는 또 이런 노조구나.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노조와는 결이 다르구나. 전혀 지지할 수 없는 노조가 되죠. 예, 그리고 그 느껴집니다. 노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조선일보를 나와도 비슷한 삶을 살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네. 그냥 노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조가 아닌 겁니다. 전혀 예. 아니죠. 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이현배 기자님한테 꼭 여쭙고 싶은 거. 지난주 KBS 문재인 대통령 이준영 인터뷰. 우리 이현배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저희가 그 인터뷰가 목요일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목요일에 있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못 보고 녹음을 하는 바람에 그때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네네. 녹음을 마치고 그 인터뷰를 쭉 보면서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이 있지만 첫째, 기자가와 취재원이 갖는 긴장감은 무례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네. 너무 무례해서 사실 제가 보기 힘들 정도로 무례했고요.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낙연 총리가 잘 이야기를 했던데 기자는 묻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묻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 묻는 거죠. 네네. 들어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묻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안 듣고 자를 거면 왜 묻느냐는 거죠.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대목은 그 이후에 거기 관계자분들이 페북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SNS에서 올린 이야기들을 보면 방송 시간이 한정돼 있으면 그렇게 자르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사의 취재 소스는 전혀 뜻밖의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다고 끊어버리는 건 기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취재원들이 얘기를 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전혀 뜻밖의 곳에서 놀라운 진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듣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KBS 기자는 전혀 아예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됐는데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이, 좋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박근혜 시절에 네. 모 라디오 방송국에서 저한테 출연을 제안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 박근혜 정권 중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중반부죠. 중반부쯤이었습니다. 예. 제가 김용민 브리핑을 나갔던 첫 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아직 그 힘을 발휘할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2016년 초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방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잘 없어서 이거 뭐 해야 되나? 할 수도 있는 건가?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송국 작가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민중의 소리 기자를 지금 이 서술 집합원 시절에 쓸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작가님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그 CP들도 있으실 거고 나는 민중의 소리 기자고 나는 발언 수위가 조절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제안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물어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민중의 소리 기자라는 걸 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제평론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난하냐고 거기다 대고 되게 거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봤더니 우리 회사의 어떤 사람의 아는 사람과 연관이 돼서 제 전화번호를 알았던 거예요. 민중의 소리? 네, 제가 후배한테 텔레그램으로 쌍욕을 퍼부으면서 그 새끼들 뭐냐 도대체. 사람을 쓰면서 사람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회사 이름을 떼고 말하라는 이 무례함은 뭐냐고 제가 쌍욕을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당황해서 제가 알아볼게요. 하고 그쪽에 물어보고 그쪽이 다시 텔레그램을 보내온 걸 찍어서 보내준 문장이 뭐였냐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좋은 의지로 이완배 기자님이 뜨는데 도움이 되려고 했으나 뜻하지 않게 결례를 한 것 같아 죄송하다 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또 쌍욕을 10분 동안 퍼부었는데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는 니네들 눈에는 방송에 나가서 뜨고 싶은 사람들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지 모르겠으나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니네들이 출연하라고 그러면 어이구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러면 진짜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답변을 제가 보내서 돌렸거든요.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앞으로 공중파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세상이 바뀌어도 어떤 경우에도요. 제가 왜 그때 그런 결심을 했냐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더 좋은 방송이 됐겠지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뢰라는 것이 방송의 신뢰라는 것이 단 한순간 혹은 두세 번의 경험으로 저한테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시고 참여정부가 진행이 되고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가 왔을 때 공중파 방송이 여전히 훌륭한 노동자로서의 모습들을 잘 지켜나갔다면 저는 신뢰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돌아와서 좋은 방송이 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게 완벽한 100%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야 아까 같은 민중의 소리 기자를 떼라라는 황당한 요구가 안 나온 어떤 시절에도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은 이 정도의 공정성이 있다라는 신뢰가 생겨야 저는 그때쯤 되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 기자회견 이후에 몇몇 관계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SNS에 나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마치 단 2년 만에
얻은 신뢰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KBS나 MBC나 공영방송들이 만약에 시민들이 신뢰를 하는 게 있다면 그 신뢰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분들이 취득한 노력과에 더해 시민들의 지원과 연대가 합쳐진 겁니다.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더 큰 비중을 따지면 냉정하게 말해서 시민들의 연대가 더 큰 비중을 갖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기가 얻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10년 때는 그랬던 거고 우리가 박근혜 때 제대로 질문 못했던 건 미안해.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웃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적어도 한 15년 정도는 정권에 왔다 갔다 해도 다음에 어떤 정부가 와도 어떤 대통령의 눈을 바라보고도 그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전통이 세워졌다면 그 인터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은 이게 정통 언론의 모습이지 않냐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지금은 우리가 좋은 방송이야라는 자부심을 갖는 건 조금 많이 오만한 겁니다. 진짜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중파를 사용하는 방송사는 10년, 20년, 50년, 100년 항상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다음에 우리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지금 시민의 힘으로 더구나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 거의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시민의 신뢰와는 별개의 문제로 언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이런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시민들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거야. 라는 건 아유 엑스파들 조금, 네, 조금 많이 오만해 보였다는 거죠. 아이고 엑스파들. 야 너희들은 말이야. 만약에 그 대상이 박근혜였으면은 박수 치고 난리를 피웠을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이제 또 비아냥됐을 것이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앞에 요 뒷얘기는 원고를 쓴 게 아니라 갑자기 돌발 질문이어서 조금 정돈되지 않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뭘요? 무슨 글을 쓰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니, 언제 기회 되면은 요것도 한번 아이템으로 다뤄주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많이 상처받았어요, 사실은. 네, 저도 조금 하여튼 많이 불편했어요. 많이 불편했고, 특히 더 불편했던 건 그 기자의 인터뷰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네. 글쎄요. 무슨 그 송현정 기자한테 정규제 같은 역할을 기대했느냐. 그게 진짜 불편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슬펐어요. 예,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한진그룹, 우리에게는 대한항공 그룹으로도 친숙한 조씨 일가 집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유, 참, 조씨. 조씨에 대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그 애정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예. 그렇죠. 네. 정확히 얘기를 하면 불타는 적개심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원고를 써보니까 분량이 조금 길어져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그룹의 총수라는 것을 지정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한진그룹에서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 집안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고 그 3남매 중 하나가 이 그룹을 이어받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3남매는 유명한 난동꾼들, 땅콩회항 조연아, 내가 조원태다 어쩔래 개새끼야의 주인공 조원태, 그리고 명예훼손의 철자를 잘 모르는 고라니 조현민,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명의훼손.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기업을 봉건왕조처럼 운영하는 개떡 같은 전통이 지배하는 재벌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들이 기업을 승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젠더 감수성에 너무나 위배되는 웃긴 짓들이죠. 예.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개그인데 왜 그게 꼭 아들이어야 되냐고요. 심지어 LG그룹은 딸이 있는데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양자로 아들을 들여서 경영권을 물려줬습니다. 그랬죠. 예, 이게 서양 사회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 개떡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대한항공그룹의 차기 승계자는 조원태일 것이라고 예상들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라는 아주 독특한 발표가 있습니다. 네. 매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하는데요. 대기업 집단이라는 건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넘는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60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이들 그룹들에게 총수가 누군지를 밝혀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은 총수가 이재용이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냐와 그룹 총수가 누구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그룹을 보면 그룹 총수가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신세계그룹은 누가 봐도 정용진 씨가 지배자고 총수거든요. 예. 그런데 정용진 씨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전혀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이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이사를 등기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정용진 씨는 심지어 등기 임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참가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의 대표이사는 장대영 사장이고요. 등기 임원이 총 7명인데 이 중에 정용진이 없습니다. 이마트도 대표이사가 이갑수 사장이고 역시 등기 임원이 7명인데 정용진 씨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용진 씨는 그냥 부회장이라는 직함 달고 등기 임원이 되는 걸 거부한 채 회사에서 5만 가지 명령을 다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신세계그룹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요. 등기 임원이 되면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게 많아가지고.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이게 신세계그룹의 개떡 같은 전통인데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쪽 집안 사람들은 대대손손 총수이면서 등기임원의 이름을 안 올려요. 정용진 씨 어머니가 이명희 회장이라고 이병철 회장 막내딸입니다. 그 이명희가 그 이명희가 아니에요. 예.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한참 이름을 떨친 조양호 회장 부인 이름도 이명희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예. 조양호 부인 이명희는 아버지가 이재철 씨라고 박정희 때 교통부 차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당시 교통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기 때문에 조양호를 사위로 맞아서 대한항공에 엄청난 혜택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반면 지금 이야기 드리는 신세계 이명희 씨는 이병철 회장이 가장 아꼈던 막내딸입니다. 대한항공 이명희 씨가 사람 패고 욕설 퍼붓고 이런 동영상이 퍼지면서 신세계 이명희 씨가 욕을 덩달아 먹어서 신세계 쪽에서는 우리 이명희는 그 이명희가 아니다라고 열심히 해명하고 다녔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신세계 이명희 씨의 경우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신세계를 물려주면서 딸아 절대로 결제 서류에 사인하지 마라 이런 유지를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물려받았는데 결제 서류에 사인을 안 하면 경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진짜 웃기는 유지잖아요. 근데 왜 이런 유지를 내리냐면 이병철 회장이 막내딸을 많이 이뻐했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고초를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쁜 막내딸 경영할 때 절대 책임질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유지를 내린 겁니다.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책임질 짓을 하지 말라는 이 개떡 같은 유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경영권을 물려주지 말아야죠. 아무튼 그래서 이명희, 정용진 모자는 등기임원이나 대표이사로 절대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코미디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세계그룹의 실권자가 이명희, 정용진 모자가 아니냐? 웃기는 소리죠. 짐작하다시피 이 모자가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지만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네이버 그룹의 자산이 5조 원이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이 됐고요. 공정위가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를 이해진 씨 총수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이때 어마무시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재벌들과 다르니까 총수로 지정하지 말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명분은 이해진 씨 지분이 5%도 안 되고 우리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도 안 하고 이해진 씨는
대표이사도 아니고 이사회 의장도 아니다.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총수는 직책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혜진 씨는 지금 네이버에서 글로벌 사업 책임자 뭐 이런 직책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혜진 씨가 실질적인 지배자가 아니냐고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혜진 씨가 총수인 겁니다. 총수라는 건 대표이사가 누구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실질적 지배자가 명확하지 않은 그룹도 있죠. 포스코나 KT 같은. 근데 이런 곳은 그룹의 중추회사를 총수로 지정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가 총수가 되는 거고요. 네. KT 그룹은 KT가 총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근데 우리 포스코 개혁 시민연대 대표인 정민우 대표는 네네네. 요 배후에 네. 실질적인 소유주는 MB일 것이다라고 네, 추정을 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예. 그걸 공정위가 포스코의 총수는 이명박이다라고 지정할 수 없으니 환장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예. 네. 예. 자, 그러면 왜 이 총수라는 걸 지정할까요가 궁금하죠. 네. 어제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는데 기업 지배 1인 지정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부제목으로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수 지정 고집하는 건 주주중심 경영정착의 역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엄연히 있는데 왜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총수라는 걸 지정해서 규제를 하느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보세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세계에서 왜 이런 이상한 짓을 우리만 매년 하냐고요. 그 이유를 몰라요? 재벌들이 그동안 총수 돈 벌게 해준다고 그룹 계열사들을 노예처럼 동원을 해서 오만 잡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 기사 제목 부제가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하다는 정부가 왜 일을 하냐 이건데 왜 하냐면 지배구조 선진화가 안 됐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부터 제발 선진화하라니까요. 그러면 저부터 앞장서서 이 제도 없애자고 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제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팔려고 해요. 불쌍한 회사 후배 하나가 회사 핸드폰을 분실했답니다. 이때 제가 시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후배한테 단돈 10,000원에 넘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예. 이 거래는 100% 자연인들의 자유로운 거래예요. 글쎄 말입니다. 내가 그걸 10,000원에 팔건 10원에 팔건 내 자유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100억 원짜리 건물이 있어요. 네. 이걸 내 아들한테 1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이거 당연히 안 됩니다. 액수만 보더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아니 내 거 내가 싸게 판다는데 왜 난리냐고 주장하면 바보인 거죠. 왜냐하면 아들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건 증여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거래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 걸 싸게 팔 때 그 대상이 완벽한 타인이냐 아니면 가족이냐 이 차이인 겁니다. 타인한테 싸게 팔면 내 자유지만 가족한테 싸게 팔면 증여세 포탈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주식을 100억 원어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100분의 1 가격 1억 원에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그건 네. 기업 자유예요. 기업 지가 손해를 보고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기업 내부에서는 배임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면 기업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소송이 걸리고 배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네. 회사가 머리에 총 맞지 않는 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보유한 100억 원짜리 주식을 이재용한테 1억 원한테 팔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회사 돈을 이재용한테 공짜로 몰아주려고 하는 짓이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로 이재용 씨는 이런 짓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1995년에 이재용 씨가 삼성 계열사였던 S1 주식 12만 주를 23억 원에 샀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47만 주를 19억 원에 샀는데 누구한테 샀느냐? 다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샀습니다. 그럼 적절한 가격이었느냐? 천만에요. 거의 10분의 1 헐값에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삼성 계열사들이 아니 내 거 내가 싸게 판다는데 뭐가 문제냐?
웃기지 마세요. 그건 총수 일가가 총수의 권한을 이용해서 회사 재산을 강탈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걸 규제하는 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재용 씨가 이런 혜택을 입었고 단돈 42억 원 투자했거든요. 이재용 씨는 2년 뒤에 그 주식을 정가에 팔았는데 무려 563억 원을 벌었습니다. 2년 만에 14배를 남겼다니까요. 이런 짓을 못하게 하자고 총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총수가 지정이 되면 총수 개인뿐 아니고요. 총수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싸게 뭘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규제가 생깁니다. 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의 일감도 못 몰아주게 해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게 빚 보증 서는 일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먹여 살리겠다고 계열사들이 회사 재산 빼돌리거나 빚 보증 대신 서줘서 총수 배를 불린 일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이 총수 지정을 공정위가 매년 5월 1일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기가 됐어요. 연기를 해도 법적으로 마지노선이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는 무조건 내일 15일까지 5조 원 이상 그룹의 총수 지정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예년 사례를 보면 이게 5월 15일까지 미뤄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5월 1일에 다 마무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삼성의 총수가 이재용이지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15일로 미뤄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그룹 때문입니다. 이 한진그룹이 우리 총수가 누구다라고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데 5월 1일까지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조원태가 신고될 거라고 봤는데 아주 그렇죠. 간단하죠. 뭐 예. 회장이 됐잖아요. 예, 회장이니까요. 당연히 총수도 조원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간단한 신고를 1일까지 못했다는 사실은 조원태를 총수로 신고하는 것에 뭔가 집안 내부에 반발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당연히 짐작하셨던 대로 예. 반발을 했다면 두 명밖에 없죠. 예. 조현아, 예. 조현민. 예. 이 두 여형제들이 주인공인 거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예상은 결국 조원태가 그룹 총수가 될 겁니다. 어총태라고 하죠. 어차피 총수는 조원태인 겁니다. 저희가 지금 13일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혹시 13일 중에 대한항공그룹이 조원태를 총수로 신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대한항공그룹 총수가 조원태를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조원태가 총수냐 아니냐가 전혀 아닙니다. 어총태라니까요. 어차피 총수는 조원태입니다. 문제는 이게 5월 1일에 안 되고 5월 15일까지 미뤄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건 삼남매가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뜻이고 총수가 조원태가 되더라도 앞으로 남매 간의 분쟁이 벌어지거나 혹은 한진그룹이 3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 지분이 너무 비슷해요. 대한항공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이라는 회사인데 조원태는 지분이 2.34%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현아도 2.31%, 조현민도 2.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00% 차이로 도찐개찐 차이인 거죠.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17.84로 압도적인 최대 주주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상속되느냐가 분쟁의 핵심이죠. 유서가 없고 형제들 간에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서 분배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민법은 아들한테 더 많이 상속해라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원태가 최대 주주가 되려면 조현아나 조현민이 그래 너 아빠 재산 다 먹어라 이렇게 양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될 리가 없습니다. 저렇게 자란 형제들이 무슨 형제가 있다고 자기한테 돌아올 수천억 재산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법에 따라서 조양호 주식이 분배가 되면 무지하게 큰 변수가 있어요. 무려 17.84%에 해당하는 주식 중에 제일 많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삼남매가 아니고 부인 이명희 씨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수입니다. 엄마하고도 분쟁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법 조항에 따르면 아버지 재산은 일단 배우자인 어머니가 1.5를 가져가고요. 자식들이 남녀 불문하고 1씩 가져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경우는 배우자 이명희 씨가 있고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러면 조양호 주식을 4.5로 보고 4.5분의 1.5를 이명희 씨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을 3남매가 1, 1, 1 이렇게 나눠요. 만약에 이렇게 민법대로 상속이 되면 한진칼 최대 주주는 여전히 조원태이기는 한데 6.3%를 보유합니다. 그리고 조연아 6.27, 턱 밑까지 와 있죠. 조현민 6.26, 역시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씨가 새로 5.94를 보유한 4대 주주가 됩니다. 이 4명 지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천하 4분직에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넷 중에 합종 연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도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총수가 될 수 있어요. 이명희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혹은 자식 셋 중에 둘이 우리 엄마한테 맡길게요 이래버리면 이명희 씨가 갑자기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지금은 외풍이 너무 거세서 당장은 결국 총수로 조원태를 지정하겠지만 이 집안은 지금 이런 폭탄을 안고 있죠. 그래서 5월 1일 총수 지정을 못하고 미뤄졌다는 게 제 추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내일은 왜 한국에서 이런 후진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양호가 그래도 그 집안에서 제일 욕을 안 먹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가장 반듯한 삶을 사신 분인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네. 이거 참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요. 넷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면 진짜 암울한 건데, 네. 진짜 황당하죠. 그러니까, 조양호 씨의 유지가 제발 화목하게 지내라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제발 좀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라가 마지막 유언이었다는데 그 유언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집안 운명이 만만치 않아졌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있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씨일가 경영권을 빼앗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아주 재밌게 됐어요. 그래요. 내일 또 흥미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이완배 기자님 브리핑 기대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우리 조씨 집안. 네. 네. 예, 발음이 굉장히 좋네요. 예. 역시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이셔서 발음이 그렇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조씨 집안의 이 네. 가족 같은 그 기풍은 우리가 감히 범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나이스인데요. 예, 말씀 주셨던 대로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한진그룹 총수 지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브리핑 간략히 요약하면 오늘 15일까지 한진그룹은 총수를 누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정위에 보고를 해야 하고 공정위는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진그룹이 13일 오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어차피 총수는 조원태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한진그룹은 조원태를 총수로 지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조연아, 조현민이 전면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건 거의 예정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공정위가 오늘 15일 60개 정도 되는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확정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 4명이 지금 엄마 이명희 씨까지 포함해서 싸우기에는 외부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지난 주주총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도 막았는데 게다가 강정부 펀드를 중심으로 내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를 쫓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다른 분쟁을 외면적으로 더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색한 동거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 이 형제 자매들 간의 어색한 동거는 내년 최소한 한진칼 주주총회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총수가 조원태다.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5월 1일까지 깔끔하게 보고하면 끝났을 일이 지금까지 미뤄졌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3남매와 엄마 이명희 씨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한진그룹이 공정위에 총수를 조원태로 보고를 하면서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누구한테 상속하느냐 이걸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조양호 회장의 유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발표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그 17.84% 지분의 가치가 대략 4천억 정도 되는데 부인인 이명희 씨나 딸들인 조연아, 조현민 중에 그 누구도 쉽게 양보를 할 액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전망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모습에 대한 제일 유력한 시나리오는 자기들끼리 그룹을 쪼개는 데 합의하는 겁니다. 만약 그룹 쪼개기가 합의가 된다면 조연아, 조현민이 일단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물려받고 그 주식을 조원태한테 팔고 딸들은 그 판 돈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계열사 주식을 사서 그룹이 2개 혹은 3개로 쪼개지는 구도입니다. 아유, 복잡하네요. 예, 좀 복잡한데 결국은 쪼개진다는 거고요. 만약에 쪼개진다면 어떻게 쪼개질까가 관심사죠. 지금 한진그룹 사업 구조를 보면 항공이 제일 큽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있고요. 항공과 관련이 큰 물류회사 한진이 있습니다. 요게 주축인데 한진그룹에 호텔업이 또 있어요. 칼 호텔 네트워크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호텔을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알짜입니다. 하얏트 리제시 인천, 제주 칼호텔, 서귀포 칼호텔 이 3개가 칼 호텔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소속입니다. 그 호텔이 왜 알짜냐면 사업 확장성은 크지 않지만 부동산이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호텔의 땅과 건물값만 해도 엄청나요. 회계 장부상 잡힌 가격이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조연아 씨가 호텔업에 관심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연아가 땅콩회항으로 쫓겨났다가 작년 3월에 경영에 복귀를 해서 5만 욕을 다 쳐먹은 적이 있는데 예. 자숙을 하다가 몇 년 지났다고 벌써 복귀를 하냐고요. 국민정서가 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국민정서 다 쌩까고 복귀를 시켰습니다. 어디로 복귀하느냐?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조연아가 호텔 경영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복귀하자마자 한 달 뒤에 동생 조현민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또 물러납니다. 물러나는데 어쨌든 조연아가 호텔에 관심이 많은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조연아가 호텔 부분을 떼가면 막내 고라니 조현민 씨가 남죠. 예, 조원태는 막내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내년에 경영권 분쟁이 워낙 빡빡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현민 지분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유력한 시나리오는 진에어가 조현민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예, 조현민이 진에어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사의 무근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명의훼손입니다. 요 사태가 조현민이 진에어에 있었을 때 사태였습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더 넓어지고 많아지죠. 시민사회의 꿈은 내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씨 일가를 몰아내는 건데 그룹이 3개로 쪼개지면 이 셋하고 다 싸워야 됩니다. 그나마 진에어는 상장기업이어서 주주총회에서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칼 호텔 네트워크는 상장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식을 살 수가 없어서 주총에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칼 호텔 네트워크가 조연아 손에 완전 넘어가면 조연아 같은 또라이가 호텔을 경영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참 막막한 상황인 거죠. 자, 이 정도로 뭐 분쟁에 대한 정리는 마치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 재벌사회에서 왕자의 난,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자주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벌어질까요?가 궁금증입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 중에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분쟁이 잦은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인 삼성, 2위 현대차, 5위 롯데, 7위 현대중공업, 13위 두산, 18위 금호아시아나, 22위 현대, 25위 효성 다 경영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류한 자산기준 40대 재벌그룹에서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던 곳이 무려 17곳이나 됩니다. 절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봐도 이 정도로 자주 벌어진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분쟁 모습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막장 드라마 이런 게 아니고요. 첩보 영화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맹희, 이건희 형제가 분쟁할 때는
엽총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어이구야. 네, 2012년 중앙일보 기자 출신 작가 이용우 씨가 쓴 책 삼성가의 사도세자 이맹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첫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카이. 군뱅이도 꿈틀거린다 않카더나 하물며 의식 있는 인간이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기라. 1984년 9월 중순 태풍경보가 발령 중이던 어느 날 밤 부산 해운대 별장에서 이병철의 장남 이맹이는 치를 떨며 긴 한숨을 삼켰다. 그의 손에는 브라우닝 6연발 엽총이 들려 있었는데 치를 떨 때마다 그는 엽총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주며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곤 했다. 누구든 나타나기만 하면 당장 쏴 죽이고 싶은 분노의 심정뿐이었다. 이윽고 현관문에서 건장한 사내 둘이 들어오더니 주춤거리며 말했다. 삼성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이맹이는 방아쇠를 당겨댔고 사내들은 문이 부서져라 달아나기 바빴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 르포르타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맹희 씨가 아버지가 보낸 삼성 비서실 직원들한테 엽총을 갈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첩보 영화가 돼버린 거죠. 사람도 여러 죽었습니다. 왕자의 난의 원조가 현대그룹인데 형과 동생을 쫓아내고 그룹을 물려받았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은 2003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죠. 네. 유동 현대그룹 사옥에서 투신을 합니다. 동생과 경영권 분쟁에서 져서 두산그룹을 떠났던 박용호 전 두산그룹 회장도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형제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 박용호 회장은 그룹을 떠나면서 형제들이 비자금 1,000억 원을 조성했다 이렇게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들을 다 잡아가 두세요 이거죠. 아시아나항공 매각 문제가 남아있는 금호그룹은 지금 형제들이 벌써 몇 년째 서로를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효성가문 형제들도 동생이 형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죠. 이 막장의 끝이라고 불리는 롯데는 차남 신동빈 지금 롯데 회장이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면서 아버지를 아들이 해고를 합니다. 희대의 후레자식 기술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3강 오륜이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재벌 사회를 보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힌트가 되는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마틴 델리라는 사람의 연구인데요. 델리는 오랫동안 살인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왜 형제들끼리도 살인이 벌어지느냐를 연구한 대목이 있는데 델리가 역사에 나오는 모든 문헌을 살펴보면 형제살인의 가장 뚜렷한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부계 중심 농경사회에서 부모의 재산을 자신이 물려받는 경우 요때가 전형적으로 형제살인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계 중심 농경사회라는 것은 가족이 축적한 재산이 완벽하게 가족의 것으로 취급받는 폐쇄적 사회입니다. 조선시대가 그렇잖아요. 양반의 재산은 양반의 것이지 그게 사회 공유의 재산이다 이런 사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상황이 오면 백발백중 형제끼리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엽총을 갈기고 서로를 고발하고 이런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은 개방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겁니다. 아직도 부계 중심의 농경사회인 거죠. 아들이 없다고 딸이 버젓이 있는데 양자를 들여서 그룹을 물려주는 LG그룹 보십시오. 부계 중심 농경사회인 겁니다. 딸한테 그룹 하나 떼준 삼성 이병철 회장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남긴 유지가 딸아 너는 결제 서류에 절대 사인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명백한 남성 중심 부계 봉건사회인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식처럼 여기는 그룹의 재산은 주주들의 것이라는 관념도 없습니다. 왜 재벌들이 계속 횡령을 하느냐? 회사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적한 재산은 완벽하게 우리 가족의 것이다 라는 농경사회의 관념이 지금 한국 재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중세 봉건사회라는 건데 델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남성 중심 봉건사회에서는 재살분할 문제가 벌어지면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네들 싸움을 형제의 난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이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형제끼리 치고받는 일의 뿌리가 2000년 벌어졌던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인데 당시 모든 언론이 이 사태를 왕자의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의 난은 두산그룹 경영권 분쟁 2005년 때 처음 사용된 단어였다고요. 근데 왕제의 난이라는 게 뭡니까? 조선시대 태조 시절에 오남 이방원이 일으킨 거거든요. 동생들 다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는. 이 말은 다시 또다시 우리나라 재벌 분쟁의 성격이 중세 봉건 왕조의 왕자의 난과 유사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봉건 사회에서 왕이 되는 제일 유력한 길이 뭐겠습니까? 일단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운빨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은 왕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영 능력을 닦는 게 아닙니다. 아빠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바마마인 전하의 심기를 살피는 게 제일 유력한 왕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형제들끼리 한참 치고받은 적이 있잖아요. 1차 경영권 분쟁에서 장남 신동주 씨가 참패를 했는데 지고 난 다음에 신동주 씨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롯데호텔 34층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한 겁니다. 롯데호텔 34층에 전하가 계셨거든요. 신격보 회장이 거기서 묵었어요. 근데 장남이 그리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전하, 아바마마 저를 용서해 주시옵고 동생을 죽여주시옵소서 이걸 한 겁니다. 진짜 석고대죄를 했어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조선시대에서나 했었을 법한 이 지랄을 지금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제 나이 많은 아빠가 보니까 장남의 애틋해요 무릎 꿇은 모습을 보니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후계자로 삼아주마. 그래서 전하가 장남의 눈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롯데호텔 34층 주변에 경호원들을 쫙 깔아놓은 겁니다. 동생이 못 오게 막은 거예요. 전하 근처에 동생을 절대 들이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하여라 이런 지시를 한 거죠. 이 장남 측 해명이 더 웃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애초에 동생 신동빈이가 아버지를 장악한 채 장남이나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4, 5년 동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미친놈들이 장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극짓습니까 지금? 예? 아니 전 세계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이상을 향해서 창조적으로 고민하는 이 21세기 백주 대낮에 한국 재벌 5위 그룹은 누가 전하의 방에 출입할 권리를 갖느냐 이걸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뭐 황당한 거죠. 봉건 왕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 사회가 능력 위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유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핏줄을 잘 타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간택을 받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민주적 투표로 유능한 사람을 대표로 뽑으면 패자들이 승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돼도 승복을 해야 돼요. 근데 봉건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능력에 의해서 뽑히지 않고 운빨과 왕의 간택에 의해서 뽑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승복을 못하는 겁니다. 나 형제가 셋이 있는데 아빠가 장남 너 해라 하고 정해줬어요. 나머지 두 동생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능력이 아니라 운빨로 지도자가 뽑혔으니까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제의 난이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조원태가 총수예요. 걔가 유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정통성이라고는 아빠가 조양호인데 조원태는 남자다 이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조연아 조현민 입장에서 야 우리 아빠도 조양호인데? 그리고 요즘 같은 남녀평등 사회에서 왜 아들만 돼야 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한국 사회가 지금 미쳐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1세기 이 찬란한 기술 경쟁 시대에 우리는 전하 찾고 장자 찾고 적통 찾고 15세기에 살고 있는 거죠.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막아야 되겠습니까? 네, 뭐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만 조씨 삼남매가 앞으로 벌일 것이 분명한 싸움의 본질은 한국 재벌 사회가 아직도 15세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후졌다는 거죠. 갈 길이 멀지만 부디 15세기형 봉건 지배구조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던 대한항공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이재용은 대체 뭐가
이건희 마음에 들어서 후계자로 지목이 됐을까요? 네, 거기는 이제 아들이 하나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됐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도 가만히 보면 네. 지금 이부진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도전을 여러 번 했다는 소문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 그 후계를 이으려고? 예, 특히 이재용이 감옥에 갔을 때는 이부진 도전이 상당히 거셌다는 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 겁니다. 이부진 입장에서 보면 왜 이재용은 되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요즘 같은 남녀평등 사회에. 우리 아빠도 이건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일단 주식 지분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부진 씨 도전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이재용은 이건희의 아들이었다는 운빨과 아들이 하나뿐이었다는 운빨이 겹쳐서 3대 승계가 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되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만 승계하지 경영권을 승계받거든요. 그럼요. 능력 있는 사람을 경영권으로 뽑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사회는 아직도 15세기에 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그 능력이 배제되고 네. 오로지 그 핏줄로 네. 인해서 후계 구도가 결정되는 네. 이런 상황. 아니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명줄이 걸린 그렇죠. 일인데 이거 네. 그야말로 모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재벌 승계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강화를 해야 되고요. 쟤네들이 저승계를 3대 4세 할 수 있는 이유는 돈을 횡령으로 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고 지금까지의 범죄들을 단죄해 나가야죠. 지금 이제곧 닥쳐올 이재용의 상고심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재벌 범죄들을 단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 텐데 네. 그 이재용의 운명이 그렇게 뭐 아름다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저는 뒤집어질 거라고 봐요. 상고심에서. 네. 파기환송될 거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정영식이가 판결했던 거 파기환송된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네. 그제 인터넷판으로 나온 기사인데 한진칼 조원태 회장 선임 네. 사실이 아니라 사기극이었다. 미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어제자 방송에서 예. 어차피 총수는 조원태가 지정될 거다.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집안은 그 갈등이 내재화돼 있음이 분명하다. 두고 보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네. 아니 뭐 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갈등이 이렇게 표면화가 됩니까? 조금 참죠 얘네들은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총수 지정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조영 회장이 사망한 직후에 그룹 새 회장으로 조원태가 회장이 됐습니다. 예. 그룹에서 조원태가 새로 회장이 선임됐다고 발표를 했으니 다 믿었잖아요. 그거야 뭐 사실 의심의 여지도 없었죠. 근데 그게 의심의 여지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조연아나 조현민 쪽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정한 바가 없는데 지들이 멋대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나오는 경로를 보면 조연아 쪽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총수 지정으로 저는 최소한 내년도 한진칼 주주총회까지는 얘네들이 싸워도 속으로 삼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들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예, 뭐 하루도 안 지나서 서로 흘리고 서로 헐뜯고 지금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죠. 네, 한심한 놈들입니다, 진짜. 네. 그러면 앞으로는 뭐 네. 드러내놓고 치고받고 싸우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안에서 그 감추고 싸울 수도 있지만 어떨지 지켜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룹이 쪼개지는데 쪼개지더라도 덜 주겠다 더 갖겠다 뭐 이 난리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네, 형제라고는 쥐뿔도 없는 이 삼남매의 갈등을 지켜보는 게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서 재미지긴 한데 여기 소속된 노동자분들이 계셔서 걱정이 참 앞을 가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네. 이야기는 또 추후에 소상히 네. 또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경찰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엊그제였던 14일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예. 고 염호석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조원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염호석 네. 열사 사건은 또 이완배 기자님에게 있어서 네. 어떤 의식의 전환점이 됐던 그런 그렇습니다.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사건이고 예. 지금도 이가 팍팍 갈립니다. 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네. 삼성그룹 내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협을 성사시킨 곳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염호석 열사는 거기에 조합원이었고요. 양산 분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염호석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 매우 슬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당시 삼성이 염호석 열사 아버지를 돈으로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아버지가 염호석 열사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치러버리죠. 그래서 시신을 탈취를 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예. 경찰이 삼성과 염호석 열사 아버지를 연결하고 돈 액수도 조율하고 돈도 전달하는 브로커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거고 그 결과가 14일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경찰이 브로커 짓을 했고 장례식에도 개입을 해서 노조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것이 사실이므로 개망나니 짓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그렇죠, 입증이 됐군요. 예. 그렇죠. 양아치 짓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죄하라라고 발표를 한 거죠. 예. 이번 조사와 별개로 그 중간에서 브로커 짓을 한 전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삼성 따까리 짓하고 뒷돈 1,000만 원씩을 챙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진상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최종범 열사의 장례식에도 경찰이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때도 경찰이 최종범 열사 가족들한테 접근을 해서 염호석 때도 우리가 삼성에서 6억 원 받아줬다. 이번에도 6억 원 받아줄 테니까 장례 빨리 끝내자 뭐 이 지랄을 경찰들이 했다는 거죠. 진짜 이 개새끼들. 예, 물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악마는 삼성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유족들을 돈으로 회유해서 열사들의 유지를 무시하고 시신을 탈취하는 이자들을 악마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 하지만 뭐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혹시 이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경찰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를 했을 때 예. 지방선거 직전이어서 자유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급기야 경찰이 정신줄을 놨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때 여론이 무지하게 악화됐고 경찰관들도 이 발언에 항의하는 피켓을 든 인증샷을 찍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시위를 했죠. 네. 민주시민분들도 많이 화가 나셨던 그 기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제원의 저 헛소리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문제를 두고 당시에 경찰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경찰과 함께 자유당과 싸우자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관 개개인분들을 모욕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경찰관 분들 또한 공공노동을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노동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불신하는 건 경찰 시스템입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는 경찰 시스템을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예, 좋습니다. 표면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믿느냐?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염호석 열사 사건 같은 게 너무 많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경찰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저런 짓을 또 벌일 것이라는 불신이 있어요. 네. 여러분, 염호석 열사 사건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조건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불과 5년 전 사건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정권이 자유당 쪽으로 넘어가면 경찰 시스템이 저 악마 같은 짓을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혹시 다른 나라도 정권 바뀌면 그러지 않을까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천만에요. 경제학에서는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예. 신뢰라는 것이 엄청난 경제적 효용을 낳는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가치관 조사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뢰는 사회적 자본은 조사 대상 국가 중 71개 나라 중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지 않다는 거죠. 린네 저커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연구를 했는데 핵심은 지속적인 교환 관계의 경험이나 신뢰의 대상이 반복적으로 신뢰에 부응하는 행동을 했을 때 신뢰가 형성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에 해당하는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했다가 박근혜 정권 때는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신뢰는 쌓는 것보다 무너뜨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는 기업이 주는 신뢰에 대해서 신뢰를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뢰라는 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제 뇌리에 박혀있는 경찰에 대한 불신을 다시 신뢰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경찰은 불과 5년 전에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는 브로커 짓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보고 경찰 시스템을 믿으라고 하면 제 답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에게 신뢰를 줄 만한 충분한 반복성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는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동안 제 신상 발언을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네. 예, 예. 네. 제 신상이 뭐가 중요한 이야기 있겠습니까만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고요.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그 원고 준비 없이 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네,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월요일 방송에서 공중파를 안 하는 이유를 즉흥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과거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김용민 PD님께서는 공중파에 복귀를 하셨는데 왜 당신을 안 부르느냐 이런 질문이 몇 번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김 PD님께서는 매우 고맙게도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공중파 방송을 해보자고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유, 선배님 별 말씀도 하세요. 아니, 예, 고맙게도 실제로 아유, 네, 그건 정말 저한테 과분한 제안이었죠. 아유, 별 말씀도 하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과분한 이야기인데 2년 전 대선 이후에 공중파 TV나 라디오에서 방송을 같이 하자고 하는 제안들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안을 하신 분들이 다 매우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작년에 3개월 쉬고 브리핑에 돌아올 무렵에도 김 PD님께서 김용민 라이브로 복귀하자는 제안을 저한테 해주셨죠. 당시 김 PD님께서 저한테 선배님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완벽하게 소신 방송을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제안을 고맙게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 PD님의 그 이야기를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김 PD님을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한 라디오 프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분 예,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분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한 어조로 본인의 삶을 한참 설명하시고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뭐 참 황송한 일인데 그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진행자님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훌륭한 삶을 잘 알고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 개인에 대한 믿음이나 불신 때문이 아닙니다. 제 개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뒤에 감췄던 진짜 말은 그 진행자 그분은 제가 존경하고 믿지만 공영방송 시스템을 아직 못 믿겠습니다. 이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팟캐스트는 왜 하느냐라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요 이유는 김용민 브리핑이라는 팟캐스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형성된 신뢰입니다. 여기에 출연한 지가 4년째인데 이 기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야기에 제약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자인 김 PD님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혹은 압력에 준하는 어떤 작은 눈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면은 제약하실 건가요? 이거 절대 그렇지 않죠. 네, 농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누적된 신뢰가 벌써 4년째입니다. 이러면 제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 PD님이 진행하는 라디오는 왜 못 믿느냐? 거긴 김 PD님이 저는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방송 오너십은 공중파 방송국에 있는 겁니다. 제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아직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많이 부족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충분한 반복 속에 형성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은 집단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력에는 그동안 잃었던 신뢰에 대한 깊은 사과, 진심 어린 반성,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중들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때 우리가 좀 못했지, 인정. 근데 지금은 잘 하잖아. 어쩌라고. 이런 태도로 신뢰가 다시 형성되겠습니까? 만약 지금 공영방송이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신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2008년 언론 뉴스 브랜드 신뢰도의 보도를 보면 1위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JTBC 뉴스라고 하던데요. KBS가 5위, MBC가 8위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공영방송 BBC의 뉴스 브랜드 신뢰도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근데 BBC는요, 1982년에 영국이 아르헨티나하고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BBC는 영국 자국 군대를 우리 군대, 우리 함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국 군대, 영국 함대라고 3인칭으로 지칭을 했다고요. 이때 BBC가 오만 욕을 다 처먹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우리나라 군대를 3인칭으로 불렀다. 저딴 새끼들한테 열쇠를 퍼주다니. 영국 보수층 반발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상이 마가렛 대처였거든요. 대처가 의회에서 BBC가 우리 군을 침략자로 취급한다고 대놓고 씹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처는 공기업을 박살내는 악마의 통치자였습니다. 공영방송 BBC 입장에서 보면 대처는 너무 무섭고 거대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BBC는 그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서 보도의 객관성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이때 BBC가 대처를 향해서 했던 말이 우리는 애국심에 관해서만큼은 적어도 대처한테 하나도 배울 게 없다. 이런 당당한 태도를 고수를 합니다. 이런 누적된 역사가 있어야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공영방송이 그렇습니까? 박근혜 때 일이니까 들먹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박근혜 때 공영방송은 무슨 다른 이름의 방송이었냐고요. 근데 지금 공영방송은 우리가 신뢰를 쟁취했으니 국민들은 우리를 믿어라라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영방송 관계자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사건, 그건 박근혜 때 일이고 지금은 바뀌었어. 지금은 우리를 믿어야지.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그렇게 쉽게 형성이 되면 그게 왜 사회적 자본이겠습니까? 아무나 나 반성했어요 한마디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사회적 자본인 겁니다. 그 청룡 봉사상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조선일보하고 경찰청이 공동 주최해서 경찰관 중에 상 주고 상 받는 경찰관들 특진시키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그걸 민감용 청장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제가 경찰 시스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 지도부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정으로 겸손하게 국민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죽은 노동자 시신 탈취하느라 부록거짓 하던 경찰이 지금 조선일보랑 붙어서 청룡 봉사상을 유지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래서 영모석 열사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했던 경찰은 이 일을 계기로 정말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깎아먹는 건 한순간입니다. 제발 다시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이런 일을 절대로 벌이지 않도록 각성하고 반성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경찰이 되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그래요. 지금 이번에 송현정 기자를 비롯해서 KBS가 욕먹는 것이요. 네. 억울하게 느껴진다면은. 저는 오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들의 정확한 포지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금 그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아니, 우리가 말이죠. 지난번에 그 고대영 사장에 맞서서 싸웠어요. 네. 그러면은 고대영 사장 그 이전에는 그때도 싸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뢰는 한두 가지 팩트를 들이대면서 정당화시킨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끈질기게, 훨씬 더 겸손하게 구축해야 BBC 같은 신뢰가 들어서는 거죠. 예. 저는 공영방송 관계자분들 여전히 지금은 좋은 동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하고 싶지만, 이번 일 같이 그 사후에 국민들을 깔아보는 오만한 태도는 정말 조금 고치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버스 파업이 끝이 났는데 말이죠. 네. 이 버스 파업이, 많은 걸 남긴 것 같습니다. 이게 준공영제가 과연 이상적인 방안인지. 네. 우리는 완전 공영제로 가기에는, 아직 좀 여건이나, 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것인지,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거리들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예. 네, 사실상 마무리가 됐죠.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완전 공영제를 적극 지지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여러 제약 속에서 버스노조가 파업을 경고했고, 정부가 성실하게 협상에 나섰고, 그래서 준공영제라는 기본 틀에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버스노조 파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버스노조 파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 전에 여담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2008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정몽준 씨가 이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고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 간 생방송 토론에서 공성진이라는 후보가 정몽준 씨한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 정 후보,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네. 정몽준의 제일 아픈 대목을 찌른 거죠. 네가 버스 타봤냐 이겁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가 아닌 한 버스 요금은 틀릴 수도 있죠. 저도 현금 이게 카드 띡 대고 타다 보면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후보나 경기지사 후보는 알아야죠. 네. 하지만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인 정치인이 100원, 200원 단위로 틀리는 건 실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틀려도 정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오차범위라는 게 있어요. 예. 당시 서울버스 요금이 현금 1,000원이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0% 안에서 틀려야 수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몽준 씨는 70원쯤 하지 않나요? 이렇게 답을 해버렸습니다. 네.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액수를 부른 거죠. 이 질문을 한 공성진 씨가 1,000원입니다. 1,000원 면박을 주니까 정몽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무 틀린 거예요. 이 정치인으로서 이런 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수습을 한답시고 허겁지겁 내놓은 말이 그 버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뭘 또 거기. 그러니까요. 예. 수습을 할 때마다 여기는 수렁에 더 빠져요. 어떤 종류 버스가 70원을 하냐고요? 거리에서 롤러스케이트를 빌려줘도 70원은 더 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결국 정몽준 씨가 지죠. 박기태 씨가 당대표가 되고요. 정몽준 씨는 최고위원이 되는데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수습을 하겠답시고 비장한 표정으로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인 정몽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앞으로 서민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하는 새로운 정몽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러면서 안주머니에서 교통카드 한 장을 꺼내서 막 휘두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정치인 정몽준이 되겠습니다. 와, 착착착착착. 그런데 그 꺼내든 카드가 티머니 교통카드였습니다. 근데 색깔이 노란색이었어요. 예, 예. 근데 노란색은 청소년용이거든요. 성인용은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못한 거죠. 야, 그 카드를 야, 이거면은 거의 조인트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정몽준이 준비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좌진이 준비했을 텐데. 네. 이 말은 보좌진들도 버스를 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몽준 씨가 2014년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죠. 네네. 이때 정몽준 캠프가 사이트를 열고 네티즌들에게 요청 공약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청원이 있었던 공약이 버스비 70원으로 내려주세요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많았던 청원이 청소년 카드로 어른들도 버스 타게 해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자들은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버스 파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릴 텐데 특히 보수 언론이 이번 버스 협상 타결에 대해서 발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이야기하는 놈들 버스 탈 일 절대 없는 놈들입니다. 특히 혈세 운운하는 놈들은 전부 다 고급자 가용 끌고 다니는 놈들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브리핑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14일쯤부터 버스 노조 파업이 고비를 넘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보수 언론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혈세 낭비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제목 몇 개만 보겠습니다. 버스 파업 몰리자 두 손 든 정부, 시민 주머니 털어 땜질. 매일경제입니다. 주 52시간 발 버스 대란, 후유증 더 키울 혈세 투입 안 된다. 문화일보고요. 혈세로 버스기사 임금 보전, 택시 트럭 등의 나쁜 선례 남겨. 이건 한국경제입니다. 예. 특히 한국경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혈세 프레임을 무지하게 씌우더라고요. 얘네들이 제일 심했습니다. 예. 한국경제 제목 몇 개만 더 보면 혈세 수천억 부었지만 버스 대란 끝이 아니다. 주 52시간 발 버스 파업 결국 국민 혈세 쏟아부어 막겠다는 당정. 버스 파업 D-1 홍남기 공공성 강화 발언 해결책은 국민 지갑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거의 광기에 가깝게 이 프레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의 옳고 그름은 따져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2004년에 이명박이 서울시 버스 개편을 밀어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준공영제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는 시스템의 원조가 이명박입니다. 시내버스에 혈세가 투입된 공식 사례죠. 저는 당시 상황에서는 준공영제가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완전 공영제를 지지합니다만 버스는 민중의 교통수단이고요. 요즘처럼 생활 반경이 넓어진 시대에는 민중에게 보편적 이동권이라는 것이 보장돼야 합니다. 이동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저는 완전 공영제에 찬성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녀도 흑자 노선이 아니어도 거기를 다녀야 하는 민중들이 있다면 버스가 공공의 개념으로 운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완전 공영제를 하기에 이를 넣었다면 이명박식 준공영제는 나쁘지 않은 방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버스 체계를 개편하는 건데 당연히 신중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래 홍보하고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명박 이 또라이는 그걸 자기 시장 취임 2주 전에 굳이 맞추겠다고 이런 황당한 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안 됐고 홍보도 안 됐는데 굳이 24년 취임 2주년의 날에 맞춰서 이걸 막 밀어붙였었다고요. 준공영제라는 취지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서민들의 삶을 보지 않고 치적 차원에서 이 일을 벌인 게 사태를 키웁니다. 당시 교통카드 시스템 통합을 담당했던 곳이 LG CNS인데 이것도 사실 말이 많았죠. 이명박이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뒷돈 받았다는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저는 이명박이 준공영제를 도입한 취지와는 별개로 이 사업으로 뒤에서 뭘 받아먹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심정을 저는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LG CNS에서조차 지금 일정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테스트 더 해봐야 된다라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이거 묵살하고 취임 2주년에 맞춰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 대참사가 벌어지죠. 버스 오는 시간 개판되고 노선 엉망진창되고 카드 안 찍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명박이 나빠요라는 유행어가 나온 때가 이때였고요. 당시 새로 도입된 버스가 빨강, R, 레드, 파랑, 블루, B, 초록, 그린, G, 노랑, 옐로우, Y 이렇게 네 종류였는데 그 약자가 GRYB였거든요. 이걸 빗대서 시민들이 GRYB를 지랄, 연병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개판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홍보도 없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막 밀어붙인 불도저 행정이 불러일으킨 대참사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국경제신문은 어떤 스탠스였을까요? 준공영제 시작하면서 시민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시민 혈세를 퍼줬다 이런 스탠스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사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2005년 한국경제신문 제목은 서울 시내버스 최고 2배 빨라졌다. 대중교통 체제 개편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2005년만 해도 이명박은 보수 언론의 호프였잖아요. 2007년 대선에서 10년 만에 대권을 찾아올 유력 후보였죠. 그래서 한국경제는 이명박의 준공영제를 시내버스가 최고 2배나 빨라진 기적이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라고 주장을 하죠. 뭔 놈의 언론이 이렇게 티나게 삽질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짐작입니다만 지금 보수 언론이 이번 버스 사태에 개거품을 무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을 겁니다. 예. 애들이 난지 문재인 정부를 씹기 위해서 이 난장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버스를 타지도 않는 애들이에요. 사실 버스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발광을 할까요? 이유는 얘들이 보기에 이번 버스 노조 파업의 원인이 주 52시간 근무제였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제도가 정착이 되면 회사는 노동자들을 더 고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버스 파업의 출발도 그거였죠. 주 52시간제로 대부분 버스 사업자들이 버스 기사들에게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못 시키게 됐어요. 예. 그래서 버스 운행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새로운 버스 노동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파업의 여러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인건비 부담을 누가 지느냐, 지방정부가 지느냐, 중앙정부가 더 지원하느냐 요 문제도 있었는데 네. 만약 지원이 부족해서 버스 노선을 줄이면 이건 버스 사업자들의 주장이었지만 이러면 교통의 공공성이 많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이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닌 겁니다. 주 52시간제는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 문제는 사실 걔들이 정말로 보호하고자 하는 세력, 재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정착되면 재벌들도 고용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런데 재벌 입장에서 이걸 싫죠. 그냥 있는 노동자 더 착취하고 싶거든요. 만약 이번 버스 파업이 타결이 성공적으로 돼서 52시간제 정착되고 정부 지원으로 노동자 고용을 늘리는 방향이 되면 다른 재벌들에게도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이번 버스 사태에 발악에 가까운 개거품을 무는 본질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얘들은 버스에 관심 없고요. 혈세 투입에도 별 관심 없을 겁니다. 얘들은 주 52시간 제도를 흔들고 싶은 겁니다. 재벌을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정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적어도 국민 안전만큼은 반드시 공공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 때에는 홍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 안전만큼은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 참사를 경험하면 그 잔상이 워낙 강하게 남아서 그렇지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죽는 사람 숫자는 대형 참사보다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일생을 살 동안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0.0019%라고 하거든요. 이건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낮은 겁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숫자는 매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1.8%나 됩니다. 이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001년 9.11 테러 때 미국 국민들이 비행기 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그 넓은 대륙을 자동차로 이동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미국의 도로교통사고 사망 확률은 비행기보다 수백 배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01년 기준으로 보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비행기 사고 사망자의
370배가 넘습니다. 좀 더 나가보죠. 도로교통사고 중에서 버스교통사고는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년에 낸 자료인데 2017년 한 해 동안 사업용 버스 1만 대당 사고 건수가 874.4건입니다. 11대 중에 1대가 교통사고를 낸다는 겁니다. 사업용 버스 중에요. 그리고 버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자는 사업용 버스 1만 대당 19.9명이나 됩니다. 이 수치는 전체 사업용 차량의 사망 숫자보다 3.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버스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폭력적이거나 혹은 그분들 운전 실력이 미숙해서 생긴 일이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최장 18시간까지 운전을 합니다. 18시간 운전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루 18시간 운전을 하면 밥은 언제 먹습니까? 잠은 언제 자나요? 이분들 대소변 참고 졸음 참고 굶주림 참아가면서 18시간 살벌한 노동하는 겁니다. 가구점 하시다가 잘 안 돼서 전주에서 지금 6년째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허혁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작년에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라는 에세이를 냈는데 절판이 돼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책에 관한 인터뷰를 보면 허혁 노동자께서 전주시 시내버스 기사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사들은 새벽 대여섯 시부터 운전석에 앉아 내리 달린다. 저녁이 되면 감각도 둔해지고 온몸에 결리는 느낌을 수시로 받는다.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배차 시간을 감안해 요령껏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감각이 둔해지고 온몸이 결리고 굶주림과 졸음에 허덕이는 이런 노동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충분한 지원 아래 하루 8시간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충분히 쉰 노동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안전하겠습니까? 아이, 후자죠. 예. 당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17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 대당 무려 19.9명이나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주 52시간 노동은 절대로 이번 사건의 범인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범인은 우리 민중들은 버스를 타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건 말건 주 52시간제 일단 흠집을 내서 재벌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보수 언론의 선동이 주범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지만 걔들은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느라 시내버스 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가 안전하건 위험하건 버스 1만 대당 1년에 20명이 죽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허혁 씨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루 18시간 운행은 기사들에 대한 사회적 학대이며 봉건제적 사회 야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선택 기준인 겁니다. 우리 민중들이 어떤 버스를 타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학대를 당하는 봉건제 시스템의 노동자가 아니고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노동자들이 운전하는 버스를 우리도 탈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적어도 국민 안전만큼은 공공의 영역에서 지켜야 한다는 커다란 진리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완전 공영제를 지지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 공영제를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만 예. 어쨌든 파업이 큰 혼란 없이 잘 마무리됐고요. 버스의 공공적 성격도 강화된 이번 결과에 대해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버스 노동자들도 잘 싸워주셨고 준공영제 확대라는 방향을 초반부터 잘 잡은 민주당에게도 감사하고 성의 있는 협상으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한 정부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이제 우리 민중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위해서 공공교통수단의 공공성이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변하기를 더 기대를 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